안녕하세요. 60대 후반으로 인생 이막을 시작한 여성입니다. 간간히 사연을 듣다 보면 시어머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시어머님 때문에 아들 내외 문제가 발생하고 이혼까지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연을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며느리가 분란을 일으켰지만 아들도 중심을 잡지 못했기에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닭수도 둘이 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 세상 공부 조금이라도 한 분들은 아실 사항이니까요. 제 시대만 해도 자녀가 많아 바람잘 날 없다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7남매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사건 사고지 가족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바빠도 사람 사는 즐거움이 있었죠. 근데 제 삶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엔 크게 이렇다 할 일들이 없으니까요. 아마 한 성격하는 남편의 성격을 아니까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할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큰아이 내외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제가 평소 어떻게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동년배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남편 그늘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낸 것 같아 보여도 격동의 시대를 지났으니 말입니다. 엄마, 혼자 이 집에서 있기 적적하지 않겠어? 오래된 단독이라 위풍이 심하기도 하고 나도 찬혁이도 이 지역에 같이 사는 거 아닌데 엄마 혹시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해? 우리가 오는데 시간도 있고 말이야. 마음 쓰여서 함께 사는 거 엄마가 고려해봤으면 좋겠어. 수목장으로 나무 아래 남편을 묻고 온 날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살자고요. 큰아들 내외는 경기에 살고 작은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에 살고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도 재개발도 한창이고 새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이들을 낳고 키웠던 30년도 더 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 형편이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도 많이 하고 형제들이 많아도 제 방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그게 싫어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 지금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 나는 동네 셋님 남편이었습니다. 집도 반듯하고 이 정도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싶어 살았던 집이에요. 지금은 제가 봐도 낡아 빠졌지만 그만큼 추억이 있어서 이사 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랬죠. 이사하자고 말입니다. 이제와 같이 살 게 뭐 있어?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게 편해.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서 내가 니네 아빠랑 산 세월이 있잖아. 네 아빠 없어도 농가 보면 동네 뭐 있는지 다 알고 내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내가 보낸 세월이 여긴데 이제 와 어딜 이사 간다 그래. 어머님, 이 사람 말 들으세요. 저도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빈소에서 내내 이 사람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차 안 막혀야 1시간 반 거리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어머님 나이 아직 젊으시다지만 사람 일 모르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 있어서 이 사람 마음에 못 박지 마시고 저희 말 들으세요. 저는 사실 큰아들 내외랑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지만 평소 제 성격이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애지중지 물고 빨고 하지 못해 넘치는 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랑하고 소중한 마음과 다르게 아들이어도 대면대면하고 어려운 큰아들인데 함께 산다는 것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생각이겠구나 하고 지나치려는데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함께 살자고요. 저 혼자 남겨있으면 외로운 것도 걱정이지만 혹시 한밤에 쓰러지면
옆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 걸 걱정했습니다. 제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데 혹시 심장에 무리와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프면 어쩌냐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 기억에 좋지 못하게 남을까봐 그게 두려웠죠. 그래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제와 합가할 만큼 막내를 자주 해 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아마 저랑 동년배시라면 제 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지만 떨어져 산 세월이 있으면 흔쾌히 같이 살자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곧 있으면 겨울 다가오는데 겨울 오기 전에 이사해요. 추운 곳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생각해 보겠다고 자식들을 올려보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성격이 아닌데 큰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생각해 봤냐고요? 남편을 나무 아래 묻었던 날이 봄이었는데 겨울 오기 전 이사를 하자 했습니다. 추운 집에 혼자 겨울을 보내면 마음도 적적할 텐데 함께 살기로 마음먹으면 시간 지체할 거 뭐 있냐고요. 여전히 전 이사갈 마음이 없는데 함께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큰아들 내외는 저에게 함께 살자는 말을 하며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큰아들이 먼저 합가를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아들이 그렇듯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내려와서 말하는 게 전부였죠. 큰며느리도 평소 연락을 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낸 제가 안쓰러웠을까요? 문자를 보내며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마음 고맙다. 내가 여기서 지낸 세월이 있어서 난 아주 여기가 편하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님도 아니었지만 딸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어머님도 전 아니었어요. 서로 적당한 선에서 보냈던 지난 10년이 무색할 정도로 큰며느리는 저에게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와 닿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직 홀로 서기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자식하고 합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여기서 보낸 세월이 있어 이곳이 편하다고요. 30년 이상을 살아온 곳인데 단순히 제 안위를 위해 아들네와 합칠 정도로 제가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약 잘 먹고 건강검진 잘 받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이상은 걱정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뒤 큰아들 내외가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요? 니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아직 여기가 편한데도. 어머님, 이 사람 지난 한 달간 맘 편히 못 잤어요. 아예 어머님 모시고 올 생각을 했는지 집은 좁다, 어머님 지내기 편한 동네는 어디일까 여기저기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살가운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님 마음 선뜻 안 느끼는 거 알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세월이 무뎌진 것 같아요. 결혼 초라면 이 사람 이렇게 어머님한테 마음 쓰는 거 내키지 않았을 텐데 자식 키워보니 알 것 같아요. 큰아들은 저에게 생각을 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전 여기가 편하다 했죠.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제 손을 꽉 붙잡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가운 며느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러자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거 안다고요. 시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살갑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10년이나 살아보니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지난 한 달 동안 문자로 안부 묻고 함께 살라고 한 거 진심이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 크게 육아신경 쓸 일도 없고
함께 살면 체육센터에 운동도 다니고 친구처럼 함께 살자고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큰 며느리와 두 바퀴 띠동갑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제가 늙은 시어머님이었다면 부담이 되었을 텐데 건강하고 젊으시니 함께 세월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며 합가하자고 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뭘 계속 생각해 본다고 해. 이러다 나중에 쓰러지고 함께 살자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어? 아파서 모시는 것도 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엄마 움직임 편하고 건강할 때 함께 살면서 정 쌓으면 나중에 안 외롭고 좋지 뭘 그래? 그래요, 어머님. 나중에 혹시라도 아파서 오시면 그땐 저 같이 못 살아요. 지금부터 살아야 쭉 함께 사는 거죠. 어머님 지금도 저희랑 같이 안 사신다는데 그때 몸 아프시면 그때는 오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희 말 들으세요. 네? 생각보다 큰아들 내외는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큰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저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실 같이 안 사는 게 전 더 편하다 생각해요. 옷 하나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없고 먹을 거 하나 눈치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지낼 때보다 식구가 생기면 챙길 일들도 많고요. 제 나이가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하니 솔직히 큰며느리가 저를 모신다는 것 말고 제가 큰며느리를 모시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달가올 리 없고요. 근데 단 하나 걸리는 건 제가 아프다면? 그땐 어떻게 할까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니 이제 제 건강, 안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자식들 뿐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말하기도 전 큰아들 내외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함께 살자고 하고 워낙 완강하게 큰아들 내외가 말하니 작은아들 내외도 형과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니네 말대로 같이 살아보자.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그럼 엄마는 어디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 이번에 예서 중학교 올라가잖아. 학군 생각해서 이사할까 말까 한 곳이 있거든? 학군은 좋은데 평수가 너무 커서 세 식구 살기엔 너무 넓다 생각했는데 엄마랑 함께 살면 거기가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받은 아파트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도 잘 되어 있고 동네 깨끗하고 좋아요. 학군이 좋은 데라 주변에 유해시설도 없고 운동이나 산책로 대학병원까지 다 근처예요.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심심하지도 않고요. 큰아들 내외는 저와 함께 살면 좋을 집을 미리 알아봤다며 제가 살고 있는 충주에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들어가려고 생각해둔 곳인데 평수가 있어 제 식구 살기엔 좀 넓다 생각했대요. 손녀 하나만 있는데 고등학교 이후 대학 가면 집에 잘 없으니 큰 집은 부담이었는데 저와 함께 살면 그래도 평소에 있는 게 서로 공간을 확보하고 트러블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좁은 집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비좁지 않으니 집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평생 시골에서 살고 단독주택에서 지내서 고층 아파트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은행을 끼고 가도 부담이 되는 큰 평수 아파트. 시세의 60%가 제가 집을 팔아 사야 했어요. 요즘에는 공동명의도 있다는데 공동명의로 사는 거냐? 그쵸. 어머님 공동명의를 사면 좋은데 그러면 어머님이 세금 물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처리하는 게 번거로워요. 남도 아니고 어머님 큰아들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한 집에 살면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고 그냥 이 사람 명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여보? 요즘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공동명의 한다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면 공동명의를 하는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살면서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 생기면 어머님 매번 가야 하고 불편하지 않겠냐고요. 사실 이때 감이 왔습니다. 니네들 나에게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바보같이 속아주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 자식은 착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해 학교로 끌려가면 친구 잘못 만나 그렇지 내 자식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부모들 말이에요. 이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자식은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었어요. 살갑게 사랑 표현하며 키운 건 아니지만 남들 부럽지 않게 바르고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키운 만큼 자식이 바르게 컸으면 하는 바람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같이 살고 내 아들인데 뭐가 중요할까.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렇게 큰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집을 처분하고 이삿짐을 꾸렸어요. 새 집으로 이사갈 생각하니 마음 한켠으로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곳에 살았다면 삶 자체도 익숙하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새로운 곳으로 간다 생각하니 배우고 새 삶을 시작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짐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있던 건 다 처분하고 정리하니 정말 자주 입는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가전이나 가구도 불필요하고 오래되어서 살면서 찬찬히 사면 될 거라 생각했죠. 살던 집을 팔고 마지막으로 혼자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친정에서 살기 싫어 나와서 남편을 만나 시작했던 그 시절의 기억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집의 모든 기억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렇게 떠나면 다시 여기 올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워 생각을 하다 큰며느리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던 문자가 있었고 밤이 늦어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자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고마움이 엉키고 설켜 새로운 집에서 함께 시작하는 내일이 기다려지기도 했으니까요. 같이 살자 말해줘서 고맙다. 잘 지내보자.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죠? 문자 받고 제가 놀라서요. 같이 살자 말했다뇨.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오해가 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가까이 살고 가끔 뵈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넓은 집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함께 살자고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어머님 오셔도 답답하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머무시기 편하라고 그랬던 거지. 같이 살다니요. 어머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살가운 며느리와 시어머님 사이는 아니잖아요. 문자를 보낸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자기는 집이 좁아서 가끔 어머님이 올라와도 함께 있으면 답답하니 이왕이면 큰아들 내가 넓은 집에 살아야 동생 내가 오고 제가 올라가도 답답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말을 싹 바꿨습니다. 참 씁쓸했어요. 예상을 안 했다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울 텐데 그동안 삶을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니네는 딱 거기까지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내일 내려오라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확실히 해야지 싶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난 자식 아니니 싫을 수 있지.
딴 말 할 수 있지 싶었어요. 아닌 거 알아도 내 눈에서 피눈물 나도 내 자식이 아니라면 믿고 싶은 부모 마음. 참 그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같이 살면 이 사람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지 뭐. 원래도 자주 왕래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직 예서 중학생이라 곧 고등학교 가고 입시 들어가면 집에서 시끄럽게 맘 편히 다니지도 못하고 엄마 같이 살아도 불편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함께 안 산다 했는데 기어이 같이 살자며. 얘야,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내고 그랬잖니? 어머니,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리고 합가가 오면이 이혼 사유인 거 아시죠? 제 의사 어제 전화로 분명히 전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고집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에서 제 큰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냐고 묻는 큰며느리. 면상한데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참 밉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내 아들놈이 등신이구나 싶었어요. 요즘 간간히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난 글들을 보는데 그런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살면서 효도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평생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주었으니 그걸로 내 효도는 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속상하고 화도 나는 상황인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마누라를 택했다는 걸 눈앞에서 보니 부모는 등졌을지 몰라도 제 가정은 지키겠구나 싶었어요. 부모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이 무너져도 내 새끼 살 걱정만 하게 되니까요. 아, 그래, 알았다. 어느 애미가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어 하겠니? 너네들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 보다. 어느 말이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니 말이다. 너네 아파트는 내가 사준 거니? 공평하게 둘째에게 남은 재산 보낸다. 그런 줄 알아라. 남은 재산이요? 방금 전까지도 저를 막장 시어머님 취급하던 큰며느리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말로 내뱉지 않았지만 눈빛과 하는 행동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아직 창창하신데 노망나신 거 아니라는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삼키는 게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눈에 보였어요. 마지못해 이렇게 눈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제가 올라올 것 같으니 아예 선을 그으려 내려온 게 티났습니다. 큰며느리는 아들 이혼시킬 거 아니면 합가 꿈도 꾸지 말라며 선 긋더니 이내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합가 이야기에 개거품을 물며 이혼을 운운하던 큰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주워 먹을 콩고물이 남았다는 소리에 귀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 말 하나도 틀릴 거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쌈짓돈이라도 꿰차고 있어야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온다는 그 말. 옛 조상들의 지혜는 어찌 그리 빛나는지. 어쩌면 저처럼 이런 꼴 보고 사셨던 조상들의 피눈물이 담긴 지혜일지 모르지만요. 그래. 남은 재산 합가하는 줄 알고 나는 아파트 큰애 명의로 매매하는데 동의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라고 했으니 남은 재산은 둘째한테 주는 게 공평하지 않겠니? 다 늙어서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자식들 도와주면 좋지. 어머님, 둘째네한테 얼마나 주시려고요? 왜? 내가 얼마를 주던 니네라면 상관없는 일 아니니? 머리 굴리며 계산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제가 남은 재산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모시지 않겠다는 큰아들도 이제와 무슨 소리냐고 말을 번복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확인하려는 모습이 뻔히 보였습니다. 얼마나 주시려고요? 나는 되물음이 얼마나 속이 뻔하던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소갈이 좀 해봐라라는 괘씸죄가 추가된 셈입니다. 애달게 말하는 큰아들 레메는 이날 이렇다한 말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다음날 근조 호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집은 매매했고 가정가구도 정리하려 부른 터라 그 집에 남을 수 없었어요. 내 꼴이 우스웠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살갑게 정부치고 키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 애미에게 모질게 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큰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관심사는 저에게 있는 돈의 액수였죠. 그걸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아들 내외에게만 넌지시 알렸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요? 도련님이 뭘 했다고 재산을 10억이나 받아요. 저희 아파트 사주셨어도 6억 보태주셨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도 6억인데 도련님이 뭘 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10억을 받아요? 이거 불공평해요. 엄마, 그래 우리가 모시고 산다 했잖아. 준선에는 집도 좋고 아직 애도 어려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모실게. 원래 엄마 모시고 살려고 넓은 집 우리 이사 간 건데 아니 왜 우리랑 산다고 하고 남은 돈은 준선으로 보내? 우리가 모시고 살 거니 우리가 받는 게 맞지. 엄마 괜히 돈으로 형제 분란 만들지 말고 원래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으니 오늘 올라갑시다. 작은 아들 내외에게 유산을 미리 준다고 연락을 한 지 3시간이 채 안 지났는데 큰아들 내외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안 봐도 눈에 선했어요. 얼마나 작은 아들 내외를 귀찮게 했을지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으름장을 놓았겠죠. 엄마 자기네가 모시고 살 테니 여기서 빠지라고요. 둘째는 큰애와 성품이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욕심 있고 계산 빤하지만 어리숙한 큰애와 다르게 둘째는 성실하고 머리도 있지만 마음이 더 큰 아이였어요. 유산, 돈, 상속 이런 것보다 제 걱정이 클 아이입니다. 실제로 큰형 내외가 저를 모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유산으로 미리 10억을 준다고 했을 때도 엄마 편한 대로 하라며 저에게 힘을 실어준 아들이니까요. 호텔로 찾아온 큰아들 내외는 제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신경 쓰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로 계획대로 제가 큰아들 집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10억은 큰아들 내외가 받았을지 모르죠. 합가하기로 한 전날 고친게 뒤집듯 확 뒤집어 놓고 이사갈 집도 없어 호텔에 머물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 원래대로 합가하자고 하면 제가 그러자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리숙할까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웃음이 났어요. 부장부수라고 어디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마. 큰아들 작은아들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니네 뜻이 정 그렇다면 니네 말대로 모시는 건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모시러 맞는걸요? 며칠 쉬심에 마음 정하시고 전화 주세요. 모시러 올게요. 큰아들 내외는 생각해본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가겠다고 결론을 낸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같이 살 생각 없다가 생각해본다는 말을 하고 가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넘겨준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는 큰아들 없는 셈 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작은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제가 아파트 사준 걸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형 내외가 너무 괘씸한데 싸워봤자 그런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면 그 돈 주고 잘 살라고 하면 되는데 작은아들 자기에게 형이 얼마 유산을 받는지 전화해서 묻는 거 보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 덧붙였어요. 제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었어요. 같이 살자는 말은
형처럼 빈말로도 못한다며 멋쩍게 우는 둘째 아들이 솔직히 더 믿음이 갔습니다. 네, 어머님 올라오시게요? 데리러 갈게요.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내일 아침에 체크아웃 할 생각이니 내일 아침까지 오거라. 네, 어머님 내일 뵐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랑 사셔야죠. 도련님네 상속 이야기는 올라오셔서 마무리해요. 마음을 결정하고 큰아들 내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울리지 않았는데 큰며느리가 봤더니 다정하게 굴었어요. 잘 생각했다며 올라오면 도련님네 주려는 거 마무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참 기분이 씁쓸했어요. 빚쟁이 빚청산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아들 내외가 일찍 도착했어요. 짐을 빼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데 이미 제가 일주일치였던 호텔비를 정산했다며 말했습니다. 유선받을 생각하니 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속내가 너무 빤해서 새삼 놀라지도 않았어요. 차에 타고 당연히 큰아들 새로 산 집으로 주소를 찍길래 말했습니다. 들릴 곳 있으니 이 주소로 먼저 가자. 네, 어머님. 여보, 여기 먼저 들자. 내가 주소 찍을게. 큰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보던 그 어느 모습보다 살갑게 챙기는 큰며느리.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싫어한 적 없고 서로 선 지키며 바르게 살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죠. 왜 그러는지, 어떤 속내인지. 그리고 큰아들 내외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했기에 마지막으로 볼 큰아들 내외를 눈에 담아뒀습니다. 그래. 부모 잘 모시면 좋다지만 내가 널 평생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널 낳았고 부족함 없이 키웠으니 그걸로 된 거다. 너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잘 살거라. 차 안에서 이동하며 운전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가슴에 품던 순간 아장아장 걷다 무릎이 까져 펑펑 울던 돌 지났을 무렵 말이 늦어 걱정했는데 4살이 다 돼서 문작으로 또박또박 말하던 그 순간 큰아들을 키우며 서툴지만 진심이었고 처음이라 걱정이 큰 만큼 기쁨도 더 많이 주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독였어요. 그거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평생 데리고 살 것 아니고 어차피 먼저 떠날 인생 각자 자리에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큰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다시 볼 일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디예요? 들어와라. 네. 도착한 곳은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며느리가 흡족해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법적으로 큰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작은 아들 내외도 도착해 있었어요. 한 사무실 내 두 아들이 모두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큰아들 내외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하러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에 대해 작성했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 혹시나 세상을 먼저 떠나고 아들 둘에 휘둘려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살아생전 여러 가지를 말해주었어요. 그 인맥, 그때 그 조언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게 씁쓸했지만 더 이상은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내외한테 어떤 빌미를 주고 희망 고문으로 효도 아닌 효도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모자 관계를 정산하고 각자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너희를 부른 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기 위해서다. 이미 네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어느 정도 작성해 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려 해. 큰아들 내외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리고 호적에서도 파서 내가 죽어도 큰아들 내외한테 연락할 일 없다. 그렇게
큰아들 레위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왈가왈부 변호사 사무실에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난리쳤지만 다행히 보는 눈이 많고 이렇게 하시면 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말에 따라 소란스럽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왔고 저를 따라 작은아들 레위도 나왔어요. 큰아들 레위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아닌 변호사를 붙잡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까지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레위는 저에게 재산, 유산을 바라다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요. 알아보니 아파트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가 마음도 없는데 함께 살자고 문자로 보냈던 내용이 증거로 남았기 때문이었어요. 공동명의에 대한 부분도 문자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으며 오히려 공동매매가 손해냐고 물었던 부분들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냥 유산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사주었다면 다시 가져올 수 없었겠지만 학가의 명목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전제가 되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지금 둘째 아들 레위 근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학가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제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와도 아들 레위와 함께 산다면 자고 가는 것도 불편하지 싶습니다. 가까이 살고 서로 자주 왕래하는 게 더 편리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요즘 돈만 있으면 집에 사람 불러서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드는데 같이 살면서 모시고 산다는 부담감 주고 싶지 않습니다. 밥도 잘 해먹는 나이고 무릎이나 허리 아픈 것도 없어 꽃꽂이도 배우고 수영도 다니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에요. 둘째 아들 레위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 손이 많이 갑니다. 함께 산다면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봐도 눈에 밟히니 쉬어도 쉬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오히려 할머니네 보내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님도 힘드시고 손주 손녀 보는 거 건강에 나빠진다고 다들 싫어한다는데 기꺼이 해주셔서 그저 고맙대요. 말도 참 예쁘게 하죠? 그리고 유산 자기네 안 줘도 되니까 어머님 살아생전 맛있는 거 다 사드시고 하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마음껏 다니라고 말하는데 그 진심을 아니까 더 예쁘고 대견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고 저는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에 사는 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운동, 문화센터 다 있으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손자 손주 집에 데리고 와 간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살가운 사람은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거 정있게 못 키웠다 생각했는데 손주 손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멀리 있었다면 이렇게 자주 못 보고 대면대면 했겠죠? 가까이 사니 얼굴도 자주 보고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 레위요? 당연히 지금은 연락 없지만 아파트 명의 이전하거나 아예 가져오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동안은 또다시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마음에서 비우니 그럴 위인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않고 싹 다 뺏어올 작정입니다. 아들 레위 이혼시키지 않은 거 그거 하나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남편 없는 하늘 아래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제 시대 남편들이 그렇듯 살뜰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오는 걸 느끼지도 못하게 큰아들 레위가 흔들어 놓으니 어느새 없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떠올리며 약해져 있을 틈 없이 제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어요. 작은 묘목 아래 묻힌 남편이 알면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당신 생각할 틈도 없이 빠르게 빈자리를 메꿔 나갔으니까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재미있게 살려 해요. 이번 주말엔 작은아들 레위랑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는 벌써 따뜻한 바람이 분다고 비행기표 예매했으니 손주 손녀 새학기 시작하기 전 바람 쐬고 오자 하나요? 멀리 살 땐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가까이 사니 왕래도 더 잦아들고 자주 보니 정도 드네요. 학가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자식과 가까이 사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가 또 다른 경험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연 전해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긴 글을 전한 적 없어서 줄이 있게 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자 속도도 빠르지 못해 쓰고 지우고 오타 확인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한동안 사연 적는 재미로 보냈네요. 부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자 치는 게 너무 힘들어 다시 사연은 못 전할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남은 여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요. 혹시라도 남은 재산 큰아들 내외한테 뺏기지 않고 쥐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